와인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가 떠오르지만 와인 마니아들 중에서는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남아공 와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공 고유 품종인 셰난 블랑과 피노타주로 만든 와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소비뇽 블랑도 가세했으며 레드 와인 품종인 캐베네 소비뇽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꽃만한 와인 상식만 있는 나는 이번 기회에 다양한 와인을 맛보고 관련된 상식도 넓혀볼 요량으로 와이너리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와이너리 투어는 럭셔리, 가이드, 렌트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자유여행자의 호주머니는 언제나 가볍기에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한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도 이야기했던 시티 사이트싱 와이너리 투어입니다. 가격은 649랜드, 우리 돈 약 5만 원이며 캠프스베이 등 6개 승강장에서 합류할 수 있고 V&A 워터프론트에서 엉팔 3인에 출발하여 케이프 와인랜드인 스텔렌보쉬, 프렌치 훅, 파르레 와이너리 3곳을 돌아본 뒤 1745에 복귀합니다. 점심 식사는 포함되지 않아 두 번째 방문하는 와이너리에서 별도 주문해야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면 세계 각국에서 온 각양각색의 여행자를 만나지만 처음에는 서로 멀뚱멀뚱하니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와이너리 한 장소에서 5잔의 와인을 테스팅, 3곳 모두 돌아보며 15잔의 와인을 마신 후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처럼 술이 약한 사람은 처음에는 맛있으나 나중에는 와인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질 수도 있지만 치즈, 카나페 등 페어링 음식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투어 버스는 와이너리를 방문하기 전에 스텔렌보쉬라는 조그마한 도시 투어를 먼저 합니다. 스텔렌보쉬는 남아공 와인 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주민이 와인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있어 관심을 받는 도시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오랜 네덜란드 식민지의 영향으로 아프리칸스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 환경이 좋아 남아공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스텔렌보쉬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66년 설립된 폴 루스 짐네지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이며 이 밖에도 스텔렌보쉬 하이스쿨과 레니쉬 걸스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포도가 없었던 지방이지만 와인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돈벌이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02년 설립된 기업으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세계 여러 곳의 지역 사무소와 식민지를 보유한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자 주식을 발행한 최초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업은 민간 자본으로 정부와는 별개의 영역에 존재하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인도 회사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부여하고 21년간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 부여된 권한에는 전쟁과 조약에 관한 권한, 화폐 주조와 식민지를 건설할 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회사라기보다 별개의 정부였으며 실제 네덜란드 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업에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무역로와 식민지를 보호하고 경쟁 관계였던 포르투갈과 영국과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프타운에 지사를 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유럽에서 출발하여 식민지인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선박에 신선한 농산물과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선박에도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까지 유답 8개월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신선한 먹거리 부족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신선한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선원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발생하는 괴질에 시달렸고 변질되지 않는 와인은 물을 대체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치료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 무작정 많은 와인을 선적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와인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선원들은 중간 기착지인 케이프타운에서 신선한 식재료는 보급받을 수 있는 반면 와인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포도가 재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55년 이에 착안한 동인도 회사 첫 번째 사령관 잔 반 리베이크는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포도나무를 수입하여 재배한 결과
토양 조건이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곧 와인 생산이 시도되었고 1659년 리베이크은 일기에 오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케이프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고 기록했으며 와인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지중해 성 기후로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과 온화하고 습한 겨울로 유럽의 와인 주산지와 기후와 토양이 비슷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는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존 카르빈을 추종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을 프렌치 휴그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4세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으나 루이 14세는 개신교를 탄압하고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자 많은 사람이 박해를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에 사는 이를 와인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회로 여기고 토지와 종교 자유를 제공하며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1689년 200명의 프렌치 휴그노츠가 케이프타운 인근의 프렌치 훅밸리로 이주해 왔으며 이들에 의해 케이프타운의 와인 산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숙련된 장인이거나 수공업자, 농부였기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었으나 케이프타운의 와인 산업 발전뿐 아니라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휴그노스들은 점점 포도 생산지를 넓혀 스텔렌보슈와 파르로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뿌리를 부패하게 하는 진딧물과 유사한 필록세라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케이프타운 전 지역의 포도원 또한 황폐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필록세라 저항성 묘목으로 바꾼 뒤에는 과잉 생산과 아파르테이트 시대 동안 국제 제재를 받는 등 케이프타운의 와인 산업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공 와인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고유 품종인 셰남 블랑, 피노타ዥ를 주축으로 인기 있는 와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와이너리인 블라우클리펜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을 개봉하고 테스팅하는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곧이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서빙되었고 아직은 어색한 동행자들은 관계자의 설명에 집중하는 척하며 와인 마시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와인은 페어링된 치즈, 빵, 올리브 등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와이너리는 프렌슈크 세라라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점심 식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테이크를 주문했다가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과 함께 페어링되는 치즈와 빵이 더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수프만 주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리복스클루프 와인 에스테이트인데 특이하게 초콜릿을 페어링한 곳입니다. 와인과 초콜릿의 결합, 뭔가 모르게 생소했습니다. 와이너 리 관계자가 페어링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으나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와인은 와인의 맛, 초콜릿은 초콜릿의 맛이었습니다. 내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거나 싸구려 입맛일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침에 서먹서먹했던 참여자들은 모두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여행 왔다는 부부, 인도 남자와 스웨덴 여자가 만나 결혼했다는 신혼부부, 혼자 와인만 내내 마시던 러시아 남자, 아프리카 줄루족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인도계 남아공 부부 등 모두가 와인의 힘을 빌려 하나가 되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희망봉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